1월 22일 토요일, 지금은 밤 9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송재윤 교수의 슬픈 중국 3부작 중에서 2탄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한 만 2년은 아니고 한 횟수로 한 2년 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 남긴 바도 있습니다만은 3부작 중에서 1권 나왔을 때 모택동 인민의 배신, 그리고 중일 전쟁, 이렇게 세 권을 묶어 가지고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기다렸던 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택배사 파업 일부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유통망으로 지금 잘 안 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 지금은 오늘쯤에는 많이 나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까치 출판사에 전화해서 우체국 소포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은 책이고,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시간 날 때마다 해서 꼼꼼하게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송재윤 교수의 문체는 재밌게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좀 딱딱하고 그럴 수 있는 역사 분야이지만은 읽어보면 되게 재밌게 글을 쓰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재미로 따지면은 이 1권이 되게 재밌었고요. 남의 나라의 슬픈 역사에 대해서 비극이죠. 사실은 재밌었다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긴 한데, 특히나 참새 사냥, 그러니까 뭐 해충, 또 참새는 인민의 적이다라고 하는 마오의 한마디에 사람들이 충성맹세를 하느라 정말로 마을에 막 군인과 경찰까지 다 동원되어 가지고 마을에 새를 잡아들이는데, 커다란 이 수레 안에 가득 이제 참새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그 뒤로 이제 그 해충을 잡아먹어야 되는 참새를 소탕해버렸다 보니까 대흉작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데, 뭐 슬픈 일이죠. 실은 재미로 따지면 1권이 되게 재밌었고요. 2권도 재밌습니다. 재밌게 잘 쓰셨습니다. 그리고 2권은 좀 더 그때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닉슨 정부, 그리고 지금 현대의 상황과 접목하려는 시도를 1권보다는 좀 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걸 보면서 소스를 많이 얻을 수가 있었고요. 프랑크 디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3권으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이 똑같은 동시대를 다룬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해방의 비극, 뭐 마오의 대기근, 문화 대혁명,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 역사 근대사를 우리가 서술할 때 분류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연도가 조금 달라요. 송재윤 교수는 1부에서는 인민민주독재라는 부제목을 달고 1948년에서 64년 이렇게 달아놨고, 그 다음 2권에서는 문화 대반란, 문혁을 갖다가 이제 그게 무슨 문화혁명이냐, 그건 반동이다, 그건 반란이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1964에서 1976년 이렇게 해서 연표를 달아놨는데, 디퀘트는 45년에서 57년, 그 다음에 58년에서 62년, 그러니까 마오의 대기근을 4년으로 잡았고, 그 뒤를 이제 76년까지는 문화 대혁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서술이 있는데, 뭐 대동소이합니다. 역사 서술은 비슷한데, 프랑크 디퀘트의 3부작 책도 노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책은 이제 통계 자료들을 많이 인용을 해 놨습니다. 물론 그 통계라는 것이 중공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완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추세를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곁들여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오쩌둥은 청소년의 가슴에 불을 질러 당내 반대 세력을 소탕하는 희대의 대반란을 기획했다. 홍위병의 대반란은 노동자의 권력 탈취 투쟁으로 이어졌고 군대가 개입하면서 군중 대 군중의 내전으로 치달았다. 중국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그렇게 인민재판, 집단 린치, 인격 살해, 무장투쟁, 계급학살, 대민 테러로 점철된 10년의 대동란이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는 오늘날까지 마오쩌둥의 절대 권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왜 그러한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아래에서 문혁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64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 인민이 겪어야만 했던 폭민 정치와 인민 독재의 광기를 파헤친다. 그러면 문혁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문화혁명은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전국적으로 1967년 8월 19일까지 전국적으로 탈취당한 무기의 규모 쭉 되어 있습니다. 1967년, 68년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과도 많이 오버랩되죠. 마침 지금 최근에 1968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에 습격한 날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각종 이제 무력 도발들이 일어나고 통혁당 남한 내에 북괴와 내응하려고 했던 폭력 무장 내란 조직 신영복 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존경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기의 규모가 탈취당한 걸 보면은 거의 이거는 정규 군대 수준으로 무장할 수 있었던 양이고, 개인 로켓 발사기도 있고요. 60mm 포, 각종 무기류가 탈취당해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중공정부 공식 통계상 문혁 시기 무장투쟁의 사상자는 726만 7천여 명에 달한다. 무장투쟁의 사상자가 무려 700만 명이 넘었다면 문혁 시기에는 중국 사회는 실제로 대규모 내전을 치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조반파 군중 조직이 군대를 습격하는 이른바 난군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각종 테러에 대한 나열이 있고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산주의도 아닌 봉건 천황제라고 할 수 있는 북괴가 지배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우리가 보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남한 좌익들의 세계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책 158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장이고요. 혈통이냐 능력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분 세습을 깨뜨리고 봉건 잔재를 청산하고 노동자 계급, 무산 계급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공산폭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들이 나중에는 권력자가 된다. 권력자가 된다. 경쟁 없는 디스토피아라고 하는 장과 연결해서 보자면 20세기 사회주의 정권들은 왜 하나같이 처참한 몰락의 길을 걸었는가? 이윤 동기, 인정 욕구, 경쟁의식 등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을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이윤 동기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대다수 인민은 나태의 늪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왜 자발적으로 일하겠는가? 경쟁의 기회가 막혀버린 사회는 최악의 인간 소외를 초래한다. 경쟁을 통한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권의 인민은 국가의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반면 인민들 개개인의 상호 경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소수의 권력자들은 모든 기회를 독점해서 노멘클라투라가 되었다. 노멘클라투라는 소비에트 연방 속에 있던 특권 계급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좌익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독점하지 말자고 하면서 건설사 마찬가지 노조들이 독점하고 일자리를 독점하고 세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습 때는 봉건 체제를 없애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차고 들어가는,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됩니다만은 조지 오웰에서 나폴레옹과 돼지 집단의 우두머리와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을 몰아내자라고 해놓고 그 인간 집단의 우두머리가 함께 앉아가지고 마지막에 담소를 나누는데 보니까 둘이 어느 게 돼지이고 어느 게 인간인지 모르겠더라. 인간은 돼지의 껍질을 벗은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되는 게 있는데 그대로 닮아버리는, 오히려 정말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노동자 부르주아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뜨악해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연봉 뭐 1억 육박하게 막 넘어가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 집 자체를 좋은 것을 다 구비해 놓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철만 되면은 머리띠 두르고 이제 스트라이커로 나가는, 그리고 나가면서 품질 향상 있다고 소리 없다, 단결 투쟁 이런 걸 외치는 우리 좌익들의 위선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에 나옵니다. 뭐 시대를 관통해서 닮았다고 봅니다. 맨 마지막에는 닉슨의 대중 전략, 중국 딜레마의 씨앗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아까 제가 우리 한국과 연관시켜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닉슨 독트린이 60년대 후반에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이제 절정으로 치달아가고 소련 봉쇄를 위해서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고 우리 남한에 대한 공산 대남 도발이 아주 극에 치달아가는 국제적인 정세를 놓고 볼 때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문화혁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워낙 뭐 인터넷에도 잘 알려져 있고 한데 이 책에서는 이 송재현 교수는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로서 그 속살들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간추리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느낌을 받고요. 원래는 더 방대하겠죠. 뭐 모든 책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 책은 이 문화혁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세 권으로 이렇게 짧게 짧은 건 아니지만은 만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히 줄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권력 암투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동원해 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는 캄보디아에서도 마찬가지고 독일 나치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직까지도 촛불 들고 나갔던 게 성스럽고 수준 높은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광우병에서도 마찬가지 어린애들이 정교조 교사들의 추동에 의해서 나갔던 것들 그런 현상들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암투를 하는 중에 류사오치의 아내 왕광메이를 광장에 끌어내 가지고 마녀 사냥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영락없이 우리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책을 요약할까 하다가 아마 그것은 포기하고
어느 책이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프롤로그를 읽으면은 책의 어느 정도의 얼개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송재현 교수의 슬픈 중국은요, 이 권은 프롤로그를 읽으면은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책 속에는 프롤로그를 읽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읽어야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접어놓고 견출지 접어놓고 했는데, 프롤로그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약진 운동은 대기근으로 끝이 났다.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과감한 농업 우선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연평균 9.6%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학정을 선정으로 뒤바꾼 스마트한 실용의 리더십이었다. 대기근을 초래하면서 1000명을 상실한 마오쩌둥은 두 사람을 중공중앙의 권좌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치밀한 권력투쟁의 시나리오를 짰다. 중국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 최후의 혁명이었다. 그는 문혁 10년 대동란을 일으켜 죽는 날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가 권좌에 있는 동안 중국의 전역에서는 대혼란이 이어졌다. 민심은 더욱 강팍해지고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졌다. 문혁이 개시된 이듬해인 1967년 산업 생산량은 무려 14%나 감소했다. 식량 배급분이 줄어들고 생필품이 부족해졌다. 2년 넘게 집단 광기 속에서 인민의 적을 사냥하고 비판하고 모독하고 구타하고 베고 찌르고 쏴 죽이던 조반파 군중 조직은 어느 순간 천하대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었다. 전국 각성에 혁명위원회가 건립된 후 지방에서는 사실상 군부 독재가 진행되었다. 지역군대가 나서서 천하대치의 명분 아래 다수 인민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후 5, 6년에 걸쳐서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대민 테러가 자행되었다. 10년의 세월 문혁의 광풍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인민들은 1976년 4월 청명절을 맞아서天安門 광장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광기 시대를 규탄하며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외쳤다. 우리는 민주를 원한다. 파시즘은 물러가라. 5개월 후인 9월 9일 마침내 마오쩌둥이 숨을 거두었다. 죽기 며칠 전 그는 아내 장칭과 후계자 화구펑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한평생 장제스와 전쟁하고 문화혁명을 했다. 전자의 공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도 있을 듯하다.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전자의 공로라고 하는 것이 마오쩌둥은 항일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스 군을 오히려 괴롭혔죠. 그래서 장제스의 항일운동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 인민의 배신이라는 책을 보면은 모택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2차 대전의 추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 대해서 왜 같은 우방국으로 협력국으로 삼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세 나라는 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다. 뜯어먹을 게 없다. 하지만 거기에 대항하는 나라인 프랑스, 영국, 미국은 식민지도 많이 갖고 있고 차라리 그들과 손잡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자기가 권력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이런 처참한 역사들을 만들어내는데, 마오는 그야말로 지금 북한 군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좌익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인민의 풍성함과 후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로지 권력 쟁탈을 위한 우매한 대중 권력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가 이야기한 장제스와의 전쟁과 문화혁명 두 가지 다 실패한 것이다. 중국은 마오의 역사를 철저히 공부하고 비판하고 각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내용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시진핑 일당 독재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홍콩이라든지 또 대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과거에 조공국을 둘러싸고 중화 제국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마오에 대한 평가가 지금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1년 6월 27일 마오쩌둥 사후 5년이 지났어야 중국 공산당은 문화혁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문화대혁명은 건국 이래 당과 국가와 인민이 겪은 가장 심각한 후퇴이자 손실이었다. 문화대혁명은 마오쩌둥 동지가 일으키고 이끌었다. 1967년에서 60년대에서 67년대 중국 전역을 폭력과 파괴, 원한과 광기, 보복과 린치, 고문과 학살, 분쟁과 내전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던 문혁의 책임이 마오쩌둥에게 있었다는 선언이었다. 이미 3년째 개혁개방의 기치 아래 실용주의 경제혁명이 진행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에게 문혁의 책임을 묻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복권시켰다. 광기와 폭력의 시대가 황급히 정리되었지만 최종 책임자인 마오쩌둥의 권위는 훼손되지 않았다. 마오쩌둥 사상은 아직도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기둥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적 토대이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마오쩌둥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혁의 광풍은 언제든 다시 불 수 있다. 우리는 왜 다시 참혹했던 문혁의 검은 역사를 돌아보아야 할까? 적어도 7가지 이유가 있을 듯하다. 첫째, 바로 지금 중국에서 때 아닌 문혁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는 최첨단 디지털 장비를 총동원해서 인민을 감시하고 문제 인물들을 색출하여 처벌하는 정풍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인, 예술가, 교수, 작가, 연예인까지 문혁의 바람에 날려갔다. 마침 어제 조선일보 신문에 이런 게 났습니다. 중공이 중남미의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디지털 수단을 통해 국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가 밝혔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뜨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상 모든 인민이 순식간에 정풍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변이 독감처럼 문혁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은 특히 문혁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더욱 중등과정 이념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중국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문혁 관련 내용을 대폭 줄이고 마오쩌둥의 착오를 적시한 문장을 삭제했다. 학생들은 날마다 마오쩌둥 신화를 배우고 시진핑 사상을 익힌다.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이 열광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분노 청년이 되었다. 시진핑과 분노 청년의 관계는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우리 한국 실정 이건 못지않죠. 둘째, 문혁은 비단 중국만이 아니라 가장 발달한 민주제 국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혁은 광란정치, 분쟁정치, 조작정치, 선동정치, 폭민정치, 집단폭력, 다수 독재의 산물이다. 생각의 다양성, 가치의 다원성을 부정하는 좌우 정권은 모두 문혁의 유혹에 빠졌다. 1923년 레닌은 인민 대중 전체의 문화적인 발전을 위해서 문화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1930년대 스탈린은 집산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를 뒤바꾸는 대대적인 문화혁명을 강행했다. 1930년대 집권 초기부터 히틀러는 바이마르 시대의 문화적 볼셰비즘을 탄압하고 반유대주의 게르만 민족주의로 사상, 예술, 문학을 획일화하는 대규모 문화혁명을 일으켰다. 2020년대 유럽과 아메리카의 선진국에서도 자유적 좌파의 득세로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 이래 250년간 쌓아올린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좌파 문화 권력의 PC, Political Correctness,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 운동에 반발하는 우파 군중은 경제적 보호주의를 내걸고 자국 우선의 문화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요컨대 문혁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 셋째,
1970년대 이래 한국 지식계가 마오쩌둥을 칭송하고 문혁을 미화하는 편향된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1937년 런던에서 처음 출판된 에드거 스노의 중국의 붉은 별은 1960에서 70년대 글로벌 마오주의의 고전이 되었다. 1980년대 이래 한국의 대학가에서 이 책은 교양 필독서였다. 문제는 이 책이 40대 젊은 지도자 마오쩌둥의 불완전한 영웅전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는 그 후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고 저지른 수많은 과오가 쏙 빠져 있다. 한국에는 아직도 이 책을 탐독한 후 마오쩌둥을 존경하고 중국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예,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한국 지식계의 시대착오적 친중사대는 1970에서 80년대 리영희의 중국 관련 저서들을 통해서 강화되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성을 굳이 리라고 읽히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글로벌 마오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리영희는 편향된 정보만을 선취하여 리영희는 백낙청, 조정래와 함께 좌익 진영에서 신격화된 사람입니다. 중국 혁명의 신화를 썼다. 그는 대약진 운동을 칭송하고 심지어 마오쩌둥 인격 숭배까지 긍정했다. 1980년대 후반 리영희는 자신의 오류를 자각했지만 반성하고 참회하기보다는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었다는 회피성 발언만을 남겼다. 리영희의 영향 아래 친중 4대주의에 매몰된 586 세대는 현재 한국의 정계, 지식계, 문화계의 주류이다. 넷째, 문혁의 반면교사가 근대 입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잡아먹고 독재 정권을 불러들인 선례가 드물지 않다.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을 허물 때 민주주의는 파괴된다. 중국 공산당은 권력의 분립을 부정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통일된 의행 합의를 강조한다. 문혁의 과정을 세밀히 탐구하면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특정 집단에 의해서 장악되는 인민민주주의의 위험이 명확해진다. 다섯째, 냉전시대의 체제 경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중국은 여전히 일당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제국 규모 세계 2위의 중국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거부하고 있다.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으로 면면이 이어지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의 교묘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깊이 문혁 시기를 탐구해야 한다. 여섯째, 바야흐로 국제사회가 단순한 반중을 넘어 적극적인 비중, 억중의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국의 반중 정서는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도입이 정치적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냉전시대 닉슨의 패러다임은 실효성을 상실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대중국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타이완 해협에서 군사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국제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를 용인할 수 없다. 세계 시민 모두에게는 중국이 보다 자유롭고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열린 헌정 질서를 세울 수 있도록 비판하고 견인할 의무가 있다. 왜? 남의 나라에 대해서 왜?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나라. 여기서는 지금 어떤 보편적인 정서에 대해서 송재현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면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폐 끼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과오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혁 시기의 극한 경험은 인간 본성에 관한 귀중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 2006년 봄 나의 은사인 하버드 대학교의 맥 파커 교수는 학부 교양 수업 외국 문화, 중국 무산 계급 문화 대혁명의 마지막 강의에서 계단식 강의실을 가득 메운 젊은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악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
문혁의 광기가 일깨워주는 인간 본성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악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 법과 질서가 무너져서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가 없다. 문혁의 광기가 일깨워주는 인간 본성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다.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문혁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탐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지 않을까? 모름지기 역사란 인간 본성에 관한 경험적 탐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린비아오라고 이제 중국 서열 2위였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 베일에 살려져 있는데 테러에 가깝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만 린비아오 비판과 공자 비판을 같이 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시 공자를 꺼내가지고 이제 써먹는데 정작 공자의 유교적 가치 운운하지만은 사실은 중국 공산당의 강령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무슬림 순교자들 이야기 까지 나오고 에필로그가 참 이 문체를 잘 쓰신다는 느낌을 받았는 이유도 이런 건데 세월이 다 지나서 2006년 낡은 집 문짝이 적혀있는 리위저우 교당이라는 붉은 글씨를 발견했다. 그 근처에 있는 커다란 불교 사원 천자묘에 비할 바 없이 초라한 예배당이었다. 그 붉은 글씨를 보는 순간 왕차오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는 오래도록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했다. 문혁의 광풍도 개조할 수 없는 인간의 진성을 보았기 때문일까? 역사의 신을 보았기 때문일까? 마침내 대륙의 자유인들을 만났기 때문일까?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속속들이 말하기에도 영상도 너무 시간이 오래 잡히고 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지 않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 소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